옛날 옛적 그리스의 작은 마을에 플라톤이라는 철학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언제나 깊은 사색에 잠겨 있었고 그의 머릿속에는 이데아라는 신비로운 개념이 떠나질 않았습니다. 그는 마을 사람들에게 이데아론을 설명하고 싶어 했지만 그들은 너무나 실용적인 일에만 매달리느라 바빴지요. 어느 날 플라톤은 마을 광장에서 사람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는 그들을 위해 특별한 이야기를 준비했죠. 여러분, 플라톤은 열정적으로 외쳤습니다. 저 멀리 구름 위 저 너머에는 완전하고 변치 않는 이상향이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사람들은 호기심에 뒤척이기 시작했습니다. 플라톤은 미소를 지으며 계속 말했습니다. 우리의 세상에는 많은 원이 있지만 완벽하게 둥근 원은 없죠. 하지만 우리가 완전히 둥근 원을 그리려 할 때마다 그 이상향을 떠올리게 됩니다. 이 완벽한 원, 이 바로 이데아입니다. 한 젊은 도공이 손을 들었습니다. 플라톤, 우리는 완벽한 도기를 만들기를 원해요. 하지만 항상 작은 흠집이 생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벽을 꿈꾸는 것이 의미가 있는 걸까요? 플라톤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맞습니다. 친구여, 우리가 만들 수 있는 도기는 불완전합니다. 그러나 그 완벽한 도기를 마음속에 그리며 최선을 다해 그것을 모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상상이 그 완벽을 향해 나아가는 길을 비추기 때문입니다. 그 말을 듣던 어부가 말을 이었습니다. 플라톤, 저도 질문이 있습니다. 플라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 변화는 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불변이 본질을 이해하려는 시도는 우리에게 방향성을 제공합니다. 그 불변의 본질, 그 이상이 바로 우리의 이데아인 것입니다. 그날 마을 사람들은 집으로 돌아가면서 각기 다른 그러나 모두 자신만의 이데아를 마음속에 담기 시작했습니다. 플라톤의 이야기는 단순히 철학적 사유를 넘어 그들에게 꿈과 목표의 중요함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이데아는 더 이상 그저 이상향이 아닌 마을 사람들의 삶 속에서 구현되는 공으로 남게 되었죠. 그리고 그렇게 플라톤은 이데아론을 단순한 철학적 개념에서 모든 이들이 삶 속에서 추구할 수 있는 영감으로 전환하여 마을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데에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수세기가 지난 지금까지도 전해져 내려오며 사람들에게 완벽을 향한 여정을 포기하지 않도록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그리스의 아테네에는 소크라테스라는 이름까지 낯선 한 청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하루 종일 시장을 거닐며 사람들에게 정말 우리가 무엇을 아는가? 라는 질문을 던지곤 했습니다. 어느 날 소크라테스가 과일 시장을 지나가던 중 아주 소란한 무리가 그의 주의를 끌었습니다. 그 무리의 중심에 있던 사람은 아테네 최고의 현자로 불리던 솔론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에게 지역의 모든 지식을 물어보며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소크라테스는 그곳의 황소의 눈망울처럼 커다란 호기심을 품고 다가갔습니다. 솔론님, 정말 모든 것을 아십니까? 소크라테스가 용감하게 물었습니다. 솔론은 자기 코수염을 만지작거리며 물론 모든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의 사람보다는 더 많이 알고 있지 라고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소크라테스는 살짝 미소를 지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제게 행복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행복에 대해 아는 바가 없습니다. 솔론은 잠시 생각하더니 되물었습니다. 와인 한 잔을 따를 때 고소한 빵이 한 입 먹고 싶다 느끼는 그 순간, 그것이 행복이 아니겠는가? 소크라테스는 머리를 갸웃거렸습니다. 그렇다면 빵이 없을 땐 행복하지 않은 건가요? 솔로는 약간 당황한 표정으로 그렇지 않다. 가족이나 친구와의 순간도 행복하다네 라고 설명했지만 소크라테스는 계속해서 다른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렇다면 가족이 서운할 때는요? 그럼 우리가 슬플 때는 행복하지 않나요? 질문은 끝없이 이어졌습니다. 사람들은 슬슬 소란해지기 시작했고 솔로는 곤혹스러웠습니다. 마치 자신이 모든 것을 설명할 책임이라도 있는 듯이 느껴졌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자 소크라테스는 진심 어린 미소를 지으며 말을 마무리했습니다. 제가 던진 질문의 답을 알지 못한다고 해서 부끄러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것이 무지지혜에 이르는 첫 걸음이니까요. 솔로는 사색에 잠겼습니다. 그간 잊고 있던 모른다는 가능성을 깨닫고 자신의 지식에 다시금 의문을 품는 순간이 놀라웠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소크라테스, 오늘 그대가 가르쳐준 것은 내가 아직도 배울 게 많다는 사실일세. 그 이후로도 소크라테스의 질문은 아테네 전역에 울려 퍼졌으며 사람들은 그의 기묘한 매력에 이끌려 끊임없이 자신들에게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소크라테스를 통해 진정한 지식의 시작은 스스로 얼마나 모르는지 아는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아테네의 매일은 조금 더 지혜로워졌습니다. 적어도 그렇게 믿게 되었죠. 이렇게 소크라테스는 사람들에게 셀 수 없는 메시지를 남기고 무지의 라는 중요한 철학을 삶으로 구현해낸 것입니다. 세 번째 이야기, 어느 평범한 마을에 한 청년 이름하여 루카스가 살고 있었습니다. 루카스는 특별히 눈에 띄지는 않는 사람이었지만 마음속에 항상 삶의 의미에 대한 갈증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 일어나 같은 길을 걷고 같은 일을 하고 같은 사람들을 만나며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종종 떠오르는 작은 의문이 있었으니
삶이 이대로 끝없이 반복된다면 나는 얼마나 다르게 살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었습니다. 어느 날 루카스는 마을 외곽에 있는 작은 서점에 들렀습니다. 그는 책 선반을 뒤적이다가 프리드리히 니체의 철학책을 발견했습니다. 그중 한 챕터인 영원 회귀라는 개념이 그의 눈을 잡아 끌었습니다. 책장을 넘길수록 그는 니체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에 사로잡혔습니다. 만약 지금 당신이 사는 삶이 무한히 반복된다면 당신은 그 삶을 받아들일 것인가? 라는 질문이 그의 머릿속에 메아리쳤습니다. 루카스는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자신의 하루를 곰곰이 되돌아보았습니다. 그는 모닝 커피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봤던 순간 직장에서 동료와 나눈 사소한 대화, 그리고 저녁 식사로 냉장고에서 꺼내 대충 때운 인스턴트 음식까지, 만약 이 모든 순간이 반복된다면 그것을 사랑할 수 있을까? 그는 답을 찾지 못한 채 잠들었습니다. 며칠 후 루카스는 자신에게 작은 변화를 주기로 결심했습니다. 다음날 아침 그는 평소와는 다른 길을 선택해 걷기 시작했고 길가의 핀꽃을 자세히 관찰했습니다. 직장에서는 오랫동안 대화하지 않았던 한 동료에게 다가가 점심을 권유하였고 퇴근 후에는 오랜만에 직접 식사를 준비하며 요리의 즐거움을 다시 느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루카스는 자신의 선택이 무언가를 바꾸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삶이 크게 달라지진 않았지만 매 순간이 이전보다 더 의미있게 느껴졌습니다. 그는 고등명을 사랑하라의 진정한 의미를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반복되는 삶 속에서도 그는 새로운 것들을 찾고 매 순간에 가치를 부여하며 그 과정을 통해 자신의 삶을 사랑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루카스의 삶을 통해 니체의 영원 회귀가 단순히 철학적인 개념에 그치지 않고 우리의 일상에 실제로 적용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우리의 삶이 계속해서 반복된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각 순간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며 우리의 운명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결국 그것이 우리가 여기서 배울 수 있는 가장 큰 교훈일 것입니다. 루카스는 더 이상 같은 일상을 반복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그 반복 속에서 매번 새롭게 변화하고 성장하는 자신을 발견한 것입니다. 네 번째 이야기. 어느 날 작은 마을에 사는 주민들이 큰 문제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마을 전체 예산을 어떻게 배분해야 하는가에 대해 극심한 논쟁이 벌어진 것입니다. 부유한 지역 주민들은 자신들이 세금이 자신들에게 좀 더 많은 혜택으로 돌아오길 바랐고 가난한 주민들은 조금 더 도움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혼란은 점점 커져갔고 결국 모두가 불만을 털어놓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마을에서 상당히 독특하고 신비로운 인물로 알려진 철학자 마파니는 이 혼란 속에서 하나의 흥미로운 제안을 하게 됩니다. 그는 롤스의 이론을 바탕으로 무지의배일 실험을 하자고 제안했습니다. 그 제안을 들은 주민들은 처음에는 그저 재미있는 이야기라 생각하며 호기심에 모여들었습니다. 철학자 마파니는 주민들을 마을 광장에 모이게 하고 마법의 베일을 꺼냈습니다. 물론 진짜 마법의 베일은 아니었지만 전통적인 지도자 종과 수술용 면막을 겹쳐 만든 물건이었습니다. 그는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 베일을 통해 우리는 지금 자신의 사회적 지위나 상태를 모르는 상태로 돌아가야 합니다. 이 상태에서 우리는 어떻게 이 마을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지 논의해보도록 합시다. 사람들은 웃으면서도 마파니의 제안이 흥미롭다며 하나둘씩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눈을 감고 베일을 쓰거나 단순히 있는 그대로 자신의 지위를 잊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다시 말했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내가 부자인지 가난한지, 건강한지 아픈지, 젊은지 나이 들었는지, 심지어 남자인지 여자인지조차 모릅니다. 이렇게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여러분이라면 어떤 사회계약을 맺고 싶습니까? 베일을 쓴 상태에서 모두가 고개를 숙이고 심각하게 생각했습니다. 어느새 논쟁은 조금씩 진지한 논의로 바뀌었습니다. 저는 모든 사람이 기본적인 의료, 서비스와 교육을 평등하게 받을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한 사람이 말했습니다. 그러자 다른 이가 이어서 맞아요. 그리고 우리는 모두가 어떤 일을 하건 기초적인 소득을 보장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이러한 논의는 쉽게 끝나지 않았지만 점점 불평등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지에 대한 깊은 고민으로 이어졌습니다. 결국 대부분의 사람들이 공정한 기회와 필수적인 복지를 보장하는 규칙에 동의하게 되었습니다. 그제서야 철학자 마파니는 베일을 벗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무지의 베일을 벗고 원래의 자리로 돌아오세요. 놀랍게도 많은 주민들이 이 실험이 그저 재미있는 놀이가 아니었음을 깨달았습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떠나 그들은 다른 사람들의 입장에서 생각해봄으로써 그동안 보지 못했던 것들을 비로소 보게 된 것입니다. 이 사건 이후로 마을은 좀 더 협력적이고 공정한 마음가짐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마을을 넘어서 큰 도시들로 퍼져나가 이 실험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더 공정한 사회를 향한 작은 변화를 만들어 나가는데 큰 영향을 미치게 되었습니다.